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향한 새로운 경쟁. 그것은 육체적 충동이죠. 누군가는 모험을 떠날 것입니다. 왜 우주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중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몇 분 동안 떠다니다 보면 무중력 상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보고 싶어요. 어떤 이에겐 그 꿈이 악몽이 되기도 합니다. 우주는 적대적이며 위험한 곳이죠. 공기가 빠져나가는 주요 분출구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를 찾아 떠납니다. 우주엔 우주 정거장으로 가득 찰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우주 속의 지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 있는 거대한 안테나와 첨단의 수신기로 외계의 신호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2, 3초마다 신호를 받지만 모두가 다르죠. 21세기의 여명에는 우주 여행의 전율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 여행의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달에 가보고 싶어요. 우주. 그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싶어요. 다음에 소개될 여행은 가장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1969년 7월) 인종과 나이, 국적을 떠나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를 타고, 어떤 이들은 야영하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트남전 참전에 반대하는 시위나 락 콘서트를 위해 몰려든 행렬이 아니라 아폴로 11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의 한쪽 조그마한 곳에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착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길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11호가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발사되는 그 순간 그들의 임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항해의 모든 단계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찍이 시도한 적이 없었던 달 표면 착륙 문제였습니다. 이번 탐사는 너무도 위험해 닉슨 대통령의 경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실패를 대비한 탐험까지 준비했습니다. 달 표면에 착륙하는 순간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주 컴퓨터가 그들을 표석지대로 안내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암스트롱은 조종 장치를 잡고 그곳에서 약 333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착륙 지점을 변경합니다. 착륙 지적 도착. 조정관을 2와 2분의 1로 낮추고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라. 반만 더. 착륙 30초 전. 착륙했나? 오케이, 엔진 정지. 착륙을 축하한다, 독수리. 착륙 당시 연료는 거의 바닥에 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고요의 바다. 독수리가 착륙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이목을 하나로 집중시킨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케이, 닐.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6억 명의 사람들이 인류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디는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보았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우주 탐험사의 영광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이 계속되리란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냉담해진 것이죠. 첫 달 착륙이 있은 지 9개월 만에 TV는 아폴로 13호 대신 연속극을 방영할 정도였으니까요. 단지 폭발 소식과 함께 생과사의 드라마만이 우리의 시선을 잡았을 뿐입니다. Houston, we've had a problem. Stand by 13, we're looking at it.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귀환한 후 우주 비행 소식은 또다시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1986년) 미 우주 항공국 나사가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알림으로써 우주에 대한 미국민의 관심을 다시 지피려 노력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인 크리스타 맥컬리프의 챌린저호 승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맥컬리프의 가족과 그녀의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TV를 통해 챌린저호의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하라. 챌린저가 공중 폭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병력은 있나? 예, 지금 투입 가능한 모든 병력이 집결돼서 현장으로 출동 중이라는 보고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주 탐사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를 막 시작하려는 지금 우리는 우주 가장자리에 떠있는 한 조그마한 우주 정거장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모습의 우주 정거장.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 미로의 수명은 5년이었지만은 설계상으로는 그 2배 이상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르호의 노화 현상이 뚜렷해지며 모든 시스템이 멋대로 작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르호의 잦은 고장 상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미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 파악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의 신비를 파악하기 위해 가길 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원시의 경험을 위해 가길 원합니다. 어린이들 역시 우주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제가 처음 우주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6살 때가 떠오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로켓이 있고 이것을 탈 생각만 하면 온몸에 전율을 느끼죠. 나사의 우주 비행사 마이클 포얼은 영국 공군 조종사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을 방문한 그는 존 글렌이 탔던 우주 캡슐을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주 비행사의 꿈을 갖게 됩니다. (1987년) 포얼은 우주 비행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 엘리트 집단에서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우주 비행에서 포얼은 동료 승무원들과 우주 정거장 미르호를 선회하게 되고 그는 미르호의 매력을 느낍니다. 당시 미르호의 창문에선 옐레나 콘다코바가 손을 흔들면서 차 한잔하고 가라는 듯 했어요. 그들과 말을 주고받을 정도의 거리였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들릴 상황이 아니었어. 그것을 떠나며 다음에 합시다라고 했죠. 포얼은 미르호의 매력을 느꼈고 2년 후 그는 미르호를 탑승한 5번째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4개월) 이상을 미르호에 탑승했던 마이클 포얼은 미르호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곳이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주의 신비함과 공포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주의 가장 큰 매력은 우주가 만물의 인큐베이터 같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그 존재의 신비로움은 마치 만물을 주재하는 신의 존재와 비견될 만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 속의 한 행성인 지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속의 지구란 관념은 한 천문학자를 푸에르토리코의 외진 산언덕으로 몰았습니다. 1년에 2번씩 세스 쇼스탁은 외계 생물의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거대한 천체 관측소로 향합니다. 예산의 삭감과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겐 연구 자체가 곧 그의 삶입니다. 연구 과정은 마치 당근 같습니다. 점점 커가는 당근 말입니다. 매년 이곳을 올 때마다 장비는 나아지고 좀 더 많은 별들의 체계를 발견하죠. 그리고 만일 제 평생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외계로부터의 신호를 탐지할 거란 희망이 없었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우주의 생명체는 우리뿐일까요? 외계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전 세대들도 하늘을 보며 저곳에서도 누군가 살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하늘을 볼 수 있고 그곳에 생물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1960년대 코넬 대학과 미 공군에 의해 만들어진 지름 약 333m의 이 대형 우주 관측 통신 망원경은 세계에서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로 쇼스탁에겐 우주의 속삭임에 맞춰진 보청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조그만 금속 덩어리는 수억 광년 밖 우주에서 나는 신호까지 탐지하는데 마치 수억 광년 밖 우주와 끈으로 연결된 깡통 같은 셈이죠. 목성에서 전화를 한다 해도 들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계인들 자체보다 송신기 같은 그들의 장비입니다. 우린 지금 외계인들한테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거대한 우주 비행선을 만들어 행성 간 왕복하자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청소년들이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송신기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처음 미로를 만난 지 2년 후 폴은 4개월 반 동안의 미로 여정에 합류합니다. 미로를 떠나고 싶어하는 미국인 비행사 제리 리넨저와 교체된 것입니다. 마이크, 세습이 온 걸 환영하네. 반가워. 폴은 리넨저가 있을 당시 화재가 났고 그 결과 냉각기관에서 유해성 부동액이 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치가 다치고서야 미로호에 탑승한 걸 실감했죠. 바로 그 순간 바실리가 제게로 와서는 말하기를 물론 러시아 말로요. 그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이봐 마이크, 이제부터 자네 콧대를 눌러주지. 이러면서 미로호의 생활이 시작됐죠. 바실리 시블리에프 함장의 농담은 환영과 경고의 뜻을 담았던 것입니다. 미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초보 우주 비행사의 각오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분명 경고였습니다. 폴은 우주 탐험사에서 가장 험난한 임무를 띠고 있는 미로에 탑승했으니까요. 우주에서 삶과 죽음은 찰나의 순간에 결정됩니다. 지구의 약 400여 킬로미터 상공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미로는 남녀 모두 우주 비행 기록을 깨왔던 우주의 전초 기지로서 생명의 위험과 고통 없이는 그 기록들을 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폴은 아무런 사고 없이 첫 주를 보냅니다. 첫 달이 지나면서 폴의 러시아 동료 기술자인 샤샤 라주킨과 바실리 시클리에프 함장은 수동 도킹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실리는 원격 조정 시스템과 카메라를 이용해 공급선
프로그레스호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8톤짜리 공급선이 접근할수록 더욱 식별이 힘들어집니다. 다급해진 바실리는 승무원들에게 창문을 통해 프로그레스호의 접근 상황을 확인토록 지시합니다. 폴과 샤샤에겐 접근하는 우주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실리는 프로그레스호가 너무 빠르게 접근해오자 역추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갑자기 프로그레스호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서 곧바로 다가오자 샤샤는 폴에게 구명선으로 가라는 지시를 합니다. 미르호의 베이스 블럭에서 유영해 소유주로 가는 순간 커다란 진동을 느꼈습니다. 미르호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엄청난 압력을 느꼈고 꽤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했죠.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 우주 정거장의 운명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공기가 빠져나가는 주요 분출구가 어딘지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우주 정거장 미르호를 버리고 다들 소유주로 가면 그만이었죠. 미르호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30분 내에 공기 분출구를 막지 못하면 폴과 승무원들은 탈출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탐험가들과 선구자들은 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왔습니다. 바스코다가마, 콜럼버스와 마젤란, 그들은 미지를 향한 끝없는 도전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젠 사업가들이 영웅들의 뒤를 쫓습니다. 위성통신이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자 많은 회사들이 이윤 추구에 나선 것입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을 띄우는 일은 투자 위험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우주 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한 무한 경쟁 속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발사 장소로 프랑스령 기아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건설된 우주센터는 이 조용한 나라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곳의 우주센터는 단순히 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울 뿐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또한 우주센터는 기아나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끄는 다국적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사는 이곳 해변의 장그를 첨단의 위성 발사기지로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위성 발사 기지를 건설한 것은 이곳이 상업 위성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곳이란 판단에서죠.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도 상공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연료 소모는 더욱 많아집니다. 코우로나 프랑스령 기아나는 적도 상공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데 가장 경제적인 곳입니다. 우린 가장 안정된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5년간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우린 매달 위성을 발사해 1년이면 12회를 발사합니다. 발사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리안 스페이스사에는 예정된 위성 발사 계획만도 몇 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사 계획을 하고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위성이 코우로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위성 발사대의 준비가 완료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동안 새로운 발사대가 조립되며 세 번째 발사대의 부품이 유럽으로부터 코우로로 수송됩니다. 1년 내내 24시간 발사 체제를 가동하는 셈이죠. 우린 고객들이 발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코우로에 초대해 위성 발사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합니다. 결국 지구에서 우주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든 고객이 찾아오자 아리안 스페이스사는 그들을 위한 접대에 들어갑니다. 보트로 정글 여행을 하죠.
발사기지를 둘러본 다음 날 수억 달러짜리 통신 위성을 적도 상공 약 35,200km 궤도 어딘가에 정확히 쏘아올리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위성 발사일이 오면 고객들은 안전한 장소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거나 발사 장면을 즐기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첫날 밤 해납 셋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아리안 스페이스 126호 발사대가 있는 고로의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하며 위성 발사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상 요원들은 발사 성공 기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Attention pour le décompte final. 10, 9, 8, 7, 6, 5, 4, 3, 2, 1, stop. Allumage. Décollage. 또 하나의 성공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파티가 이어집니다. 적도에 위성 발사 기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도 이러한 이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아리안 스페이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한 경쟁업체가 지상에서 가장 오지 중 한 곳으로 탐사를 떠납니다. 마치 007 영화에서 나올 듯한 장비들을 앞세워 그들은 태평양 중앙의 적도의 발사기지와 같은 것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시런치사는 과학자와 해상 요원들로 이루어진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지휘 책임자 스티브 틸리는 시런치사가 제안한 계획에 감탄을 합니다. 누가 이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노르웨이의 산 발사대 위에다 러시아의 로켓을 장착한 서구 스타일의 우주선을 발사한다니 기발하지 않습니까? 시런치사는 핵탄두 발사를 위해 미국에서 권한 로켓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통신 위성은 과거의 어느 것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런치사는 태평양을 횡단해 하와이 남단 약 2240km 부근 적도 지점까지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발사에는 두 척의 배가 동원됐습니다. 한 척은 발사대 역할을 할 유조 탐사선이 바로 그것이며 또 다른 한 척은 발사 지휘 선박으로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 미국인들로 구성된 200여 명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들 다국적 팀이 손발을 맞춘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전문가들로 그들과 일하게 된 게 영광입니다. 그들 중에는 세계 최고의 로켓 과학자도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듯합니다. 사실 이 첨단의 지휘센터에는 두 개의 통제실로 나뉘어졌습니다. 러시아어를 써야 하는 전문가들과 영어를 쓰는 전문가들을 위한 배려죠. 성공을 위해서는 완벽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미로를 통해 경험한 바 있는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공급선과의 충돌로 공기 압력이 떨어지자 두 러시아인과 한 미국인 우주 비행사는 파괴된 부분을 봉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케이블이 해치를 봉쇄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18가닥 정도의 케이블이 끊어진 채 커다란 뱀들처럼 엉킨 걸 샤샤의 도움으로 비로소 풀 수 있었죠. 케이블이 제거되자 두 사람은 해치를 봉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런 잠금 조치 없이 해치가 무사히 닫히자 갑자기 한이 사라지더군요. 그제서야 기압 하락이 멈춘 걸 느꼈습니다. 공기 누출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미로는 파손된 채 어둠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망가진 우주 정거장은 태양의 방향에 따라 항로를 잡을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남은 동력마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등은 하나 둘씩 꺼졌고 공기 순환 팬과 지상과의 교신까지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폴과 승무원들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동력 없이는 난방과 컴퓨터는 물론이고 산소 공급마저 끊기기 때문입니다. 미르호가 죽음의 침묵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순간이 미르호에서 보낸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는 거죠. 그 당시 우린 티에라델 휴고 남단에서 남극 대륙 상공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구는 녹색과 적색의 띠들이 환상적으로 둘러싸여 아른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장관 때문에 우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시런치사의 미국인과 러시아인들은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료를 싣고 위성체는 로켓에 탑재됐습니다. 이제 시런치사의 승무원들은 조심스럽게 로켓을 발사선으로 옮깁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의 주장으로 안전을 위해 두 척의 배가 동원됐죠. 이제 모든 인력은 발사선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로켓은 발사선 경납고에 안전하게 적재되었습니다. 이제 시런치사는 적도를 향해 약 4,800km의 장도에 오를 것입니다. 오랜 항해 역사의 관습에 따라 적도를 향한 시런치사의 항해는 부두에서의 전송식으로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시런치의 승무원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스티브 틸리는 한 달간을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런치사의 배들이 적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러시아인과 노르웨이인, 미국인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은 여러 민족의 음식을 제공하며 각자의 국적에 따라 자리를 배정받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토모드 한센 선장은 이러한 다국적 팀의 구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죠. 믿을 수 없었거든요. 러시아의 로켓이 미국의 위성을 싣고 발사된다니. 게다가 미국, 러시아의 과학자들의 노르웨이 선원들까지. 제겐 비현실적인 계획 같았죠. 하지만 10일 정도가 지나자 모든 것이 빈틈없이 진행되었고 목적지에 다가갈 즈음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로켓을 쏘올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발사선이 정확히 적도에 자리 잡자 적도 상공 궤도에 위성을 쏘올릴 장소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정밀한 발사 능력이 있습니다. 발사선은 정 위치에 자리 잡았고 이제 남은 일은 앉아 있거나 배의 앞뒤를 산책하면서 위성 발사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거대한 펌프가 발사선의 다리와 기둥에 19,000톤의 해수를 쏟아부으면 발사선은 바다 밑 약 23m 지점에서 고정됩니다. 이제 승무원들은 발사선의 경납고에서 로켓을 끌어내어 약 66m의 로켓을 서서히 세웁니다. 이제 두 배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야간 발사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승무원들은 다리를 통해 발사선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에 있을 폭발 사태를 대비해 지휘 선박은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발사 시간이 다가오자 바다에서는 보기 드문 장관이 펼쳐집니다. 발사선의 선장이 발사선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스티브 틸린과 그의 팀원들은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해군 사관.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사 순간까지의 매 1초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개월의 준비와 작업 시간의 결과가 발사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과연 이들은 오차 없이 정확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돌발 상황까지 예견하고 대비하려니 저로선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발사 상황을 앞에 두고선 심지어 복통까지 찾아옵니다. 9, 7, 6, 5, 4, 3, 2, 1. 발사가 순조로운 듯하던 로켓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상공 약 224km 지점에서 너무 일찍 로켓이 정지되는 바람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밸브 하나가 닫히지 않은 것이 그만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C 런처사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켓 기술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가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제안들을 받았죠. 그 제안 속엔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을 우주의 행성으로 이끌어줄 첨단 추진 시스템이라는 둥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물리학자로서 당연히 제안해야 할 문제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를 머나먼 행성으로 안내할지도 모르니까요. 우주 여행의 혁명적인 전환기를 맞게 한 이들 중 레이크 미라보 같은 경우 그 가능성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스푸트니크와 에코는 같은 해에 발사되었죠. 어느 날 할머니는 한밤중에 저를 깨우시더니 밖으로 데려나가 최초로 발사된 위성을 보도록 하셨죠.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나사의 후원으로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를 여행하게 된 미라보는 그곳에서 레이저 빔으로 특별히 제작된 천을 펴는 것이 가능한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공상과학 소설엔 지름만도 몇 킬로미터가 되고 표면은 반사 처리가 된 거미줄 같은 초박형 레이저 돈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실제로 우린 5가지 신소재를 실험 중이었죠. 하지만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가 2 내지 3인치 정도였습니다. 우린 레이저 돛에 10에서 10만 볼트의 레이저 에너지를 쏘였죠. 이런 경우는 아주 극한 상황인데 솔직히 잘 견뎌낼지 몰랐어요. 사실 실제 실험을 하기 전까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그게 바로 실험의 목표이고요. 정말 흥미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신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무게가 거의 안 나가죠. 나비의 날개와 비교할 수 있겠죠. 불에 타냐고요? 타서 재가 되어 진공 탱크 바닥에 떨어질지 어떨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주 환경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중이니 우주와 같은 초저압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곧 알 수 있겠죠. 이렇듯 민감한 소재가 빛의 폭발력에 견딜 수 있다면 미라보가 꿈꿔왔던 거대한 레이저 돛을 우주선의 출현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1호기 작동, 1번 램프 작동. 발사 준비.
놀랍게도 성공입니다. 빛의 힘만으로 이 미니 돛을 태우지 않고 편 것입니다. 좋았어. 아주 좋아. 기쁩니다. 완벽해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우주선에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미래의 달 식민지에서나 벌어질 일들이지만 태양을 동력으로 하는 수천 개의 레이저가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레이저는 지구로의 빠른 여행을 위해 지구 궤도를 향해 활주로처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자력이 흐르는 철로는 레이저를 더욱 가속시켜 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합니다. 레이저 우주선은 거대한 레이저 기지에 도착할 즈음 속도를 늦춥니다. 새로운 레이저를 탑재하는 것이죠. 지구 궤도 가까이에 다다르면 레이저 돛이 펼쳐집니다. 반마일 펼쳐진 돛에는 머나먼 세계를 탐험할 용도로 로봇이 탑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이저의 배치가 끝나면 1000억 와트의 빛이 돛을 향해 발사됩니다. 돛에 반사된 빛은 레이저 우주선을 전진시키게 되고 우주선은 점차 속력을 얻습니다. 우주선은 목성을 지나 몇 년간의 여행 시간이면 빛의 속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선의 임무가 끝날 때면 돛은 탐사 장치가 탑재된 조그마한 돛으로 분해됩니다. 이 조그마한 돛은 행성의 궤도를 따라 돌며 외계 생물을 추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미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을 펼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미로와 같은 우주 정거장을 유지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미로의 파손된 부분을 봉쇄한 후 폴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동력을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바실리는 미로의 정상화를 위해 점화하고 미로의 재충전을 위해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향해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컴퓨터 고장으로 미로는 표류합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지구에서 탐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적대적이며 위험한 곳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위험을 극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폭풍우를 염려해서 했겠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을 상산조각 낼 수도 있는 방사능이나 유성진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미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로의 승무원들은 지쳐갔습니다. 마치
저주받기라도 하듯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샤샤가 우연히 컴퓨터에 전원을 뽑자 미로는 또다시 요동했습니다. 드디어 러시아의 지상 통제관은 미로의 부담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우린 모두 안정을 취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기록 영화까지 보면서요. 밀폐된 곳이지만 제가 통역을 해줬죠. 미로에서의 생활이 끝나게 되었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 9월 27일 그는 아틀란티스호의 접근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호의 도착을 보고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또다시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켜 도킹을 할 수 없거나 날 떨어뜨리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는 푸른 빛이 그토록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프로그레소와 달리 아틀란티스호는 천천히 안정되게 접근해오며 방향을 바꿀 때마다 약 10초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우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미로호와 도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비로소 고향에 온 걸 느꼈죠. 고향. 미로를 떠나는 순간 폴은 제2 고향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4개월간 자신의 체력과 용기를 시험했던 우주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폴은 이제 지구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그립니다. 이제 그는 미로호에서와 달리 활기차고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모하비 사막의 한가운데에는 누구보다 우주의 혜택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벗 루탄이죠. 그건 개지. 오리 소리 내봐. 고양이? 고양이 흉내? 루탄은 고정된 틀에 벗어나 사고하며 살아갑니다. 루탄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항공기 역사에 남았지만 이제 그는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일이요? 글쎄요, 1974년 이후로는 전혀 안 했어요. 이건 다 연극입니다. 단순한 컨셉이죠. 사람들은 즐거울 때 창조적입니다. 루탄은 첨단 항공기를 설계하고 또 만드는 스케일 컴포지트란 회사를 운영합니다. 루탄의 최신 프로젝트 중 하나는 그의 철학을 담는 것입니다. 첫째, 규정집을 버려라. 그것이 바로 프로테우스입니다. 이 날렵한 비행기는 1톤을 적재하고 지상에서 약 17km 떨어진 성층권을 날아다닙니다. 프로테우스는 사람이 탄 로켓 캡슐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프로테우스가 고도에 오르면 캡슐은 분리되어 자체 동력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고 프로테우스는 지상으로 귀환하는 거죠. Coming up. Taxi in 1 mile straight in with gear 22 full stop. 상태 양호. 동력도 양호.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제어 상태 양호. 훌륭하다. 이젠 회전하겠다. 궤도에 오르지 않은 탄도 비행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도에 가보고 싶을 겁니다. 뭐 저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궤도 비행 같거든요. 다음엔 몇 분간이라도 무중력 상태로 비행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든 애인이든 무중력 상태일 때 실험하고 싶은 것을 데려가 보십시오. 지상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독신이거나 고양이가 없는 사람은 그 궤도에서 무엇을 할까요? 마티니 한 모금 마실 시간에 그 누가 궤도를 돌며 지구를 보겠습니까? 정말 그럴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그럴 돈이 없습니다. 만일 돈이 있었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기술들을 발명하도록 독려하고 유지시키려는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우주 여행을 원하며 그리고 또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말입니다. 우주 여행에 대한 전체 개념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천 대의 우주 비행선이 발사되고 돈이 회수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탄도 비행으로든 궤도 비행으로든 달까지 갈 수 있죠.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인 것입니다. 안녕, 난 엑스프라이즈 재단 이사장 피터 디아몬디스란다. 피터 디아몬디스는 21세기의 차세대 린드버거를 위한 장려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우리를 우주로 안내할 우주선과 우주선 발사를 위한 차세대 로켓 과학자를 찾고 있지. 우린 이곳에다 낙하선을 달고 이걸로 덮은 다음 지금 이 소녀는 승객으로 깨지기 쉬운 달걀을 태우고 지구에 무사히 귀환할 물 로켓을 고안해 상을 탔습니다. 우리가 이곳 어린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협동심과 더불어 경쟁심을 유도하여 그들 스스로가 로켓을 만들고 연관성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디자인을 보느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오로지 어린이들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만으로 설계하는 데다 달걀까지 깨지지 않도록 연구하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겁을 넣어 발사한단 말이니? 어린이들은 달걀이 부딪히면 깨진다는 생각에 달걀이 무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열중했어요. 물 로켓 대회를 위해 어린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키 로저스 역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 대해 배우면서 가장 놀랐던 건 달에 대한 건데요. 제겐 무척 매력적이었죠. 그 이유는 달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아직도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배웠기 때문이죠. Destiny Voyager is now complete. 드디어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켓에 달걀을 태워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까지 발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발사대와 연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다들 달걀 받았죠? 연료는요? 미래의 로켓 과학자들의 표정은 잠옷 진지하기만 합니다. Here we go. 각각의 디자인마다 그들의 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나사에서 비일비재하지. 우주 왕복선도 줄이 꼬이면 다음날 출발을 해야 한다. 로켓을 발사대 장착!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사 감독은 출발 신호를 받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물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착륙입니다. 오늘의 교훈이요? 로켓 과학자가 되려면 달걀 몇 개는 깨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어린이들이든 로켓이나 우주선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행성 위를 걷게 될 어린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달까지 가게 된 특성은 이 어린이들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류의 도전 의식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우주에 갈 수 있다면 태양을 쳐다보고 또 지구를 내려다보고 싶어요. 화성도요. 그리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어요. 물론 달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남겨놓은 깃발과 발자국을 찾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찾고 싶은 것들이에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 틀림없이 우린 달 위의 공장에 편의시설까지 건설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 사람이 사는 것은 물론 호텔까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 흥분케 하는 일은 우주 식민지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회가 건설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15세기나 16세기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마다 최고의 항로와 신대륙을 찾아 앞을 다투어 탐험에 나섰던 그 시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건설하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제가 미치도록 탐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주 저편의 별들입니다. 현재로선 행성을 식민지로 건설하는 것이 환상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음속에 다다르거나 음속을 돌파한다는 상상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결국 음속을 돌파하지 못했죠. 보시다시피 세상은 변합니다. 그 누가 달에 갈 줄 알았겠습니까? 한마디로 황당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린 달에 갔습니다. 은하수 횡단은 우리의 운명일까요? 달에 가는 것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면 그 어떤 희망이 내일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미 우리의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제 몽상마저 실현시킬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나약한 존재인지 인식해 나갈 때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그건 순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우린 우주의 끝에 도착할 대장정으로의 여행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